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1장 과학으로서의 거시경제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절에 해당하는 경제학자는 어떻게 사고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자들은요 우리가 이제 현실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실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현실을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나아가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모형을 만든다라고 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형이라는 건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관심 없는 분야는요. 관련이 없는 분야는 제거하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 제거하는 방법이 세터리스 페리부스 해가지고 다른 요인들을 일정하다는 가정 이걸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했을 때 성적이 올라가는가 이게 초점이잖아. 학원을 다닐까? 뭐 누구 강의를 들을까? 이런 게 관심사가 되는 것이 되는 거지. 뭐 날씨가 추우냐 더우냐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는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면 고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관심 있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요. 특히 경제의 어떤 그 변수들이 변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경제 주체들인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변화할까? 이게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게 이제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 소비자의 선택, 기업의 선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인 성과가 어떻게 달성되는가? 거기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경제적인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정책, 거시경제학에서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 7페이지 보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자주 연구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과학자의 가장 큰 특징은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어떤 팩트에 기반을 둬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체크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과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두 번째 줄에 경제학에도 이 과학 접근하는 방법하고 비슷하게 접근하게 돼요. 자, 이 객관성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용어, 개념을 정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료, 데이터를 이제 뽑아가지고 어떤 접근하는 사고방식, 사고방법 요걸 통해 가지고요. 네, 거기 나와 있는 고유한 분석 도구를 갖고 있지만 이게 나름대로 이제 초보자에겐 이질적이고 생소합니다. 특히 그래프를 이용한다거나 수리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게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도 근데 조금씩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통해서 객관적인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한 방법이 뭐 없을까?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형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모형의 수립으로서의 이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모형을 세우려고 해. 비행기를 만든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물건을 봄떠서 장난감을 만드는데요. 레고 모형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행기를 만든다. 자동차를 만든다. 그럼 나름대로의 뭔가 어떤 형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행기 또는 자동차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자, 아니 빌딩 이것을 한 곳에 모아놓고 놀이를 하게 되는데 현실과 이거 동떨어진 거죠. 레고 블록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게 진짜 비행기, 진짜 자동차는 아니지만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실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 단락에 보시면 모형, 그걸 모델이라고 그랬죠? 모델을 사용하지만 경작자들이 사용하는 이 모델은 이런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쓴다? 거기 보시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데 거기요. 기호와 방정식. 이 기호가 이제 수학적인 기호를 쓰는 것이고요. 그 기호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처음에 낯설어가지고 힘들 수 있는데 몇 번 익숙하게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볼 건데 GDP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죠. 뭐 그러한 개념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실업이란 무엇인가? 일자리가 그냥 없는 사람은 실업자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뭔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관심 있는 경제의 어떤 뭐 대상입니다. 이것을 표현을 경제 변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경제 변수.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경제 변수들과의 어떤 간의 관계를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이 경제 변수들과의 관계를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분석한다? 거기 수학적인 기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수학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힘들긴 한데 수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차용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는 관련이 적은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 주요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듯이 이러한 모형을 만든다는 거 이게 또 거기 보니까 가로 안에 많은 경제학자들의 즐거움이 된대. 그렇잖아. 우리가 레고 가지고 비행기, 자동차 등등 만들고 우주선 만드는데 새로운 비행기,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모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즐거움을 누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잘 못 만드는 사람은 언제나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잘 만들고 또 재밌고 하는 사람은 뭐 계속해서 그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논문으로 쓰게 되는 것이겠죠. 자, 모형에는요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경제 변수를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이 경제 변수에는 하나는 내생 변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외생 변수 이렇게 있습니다. 외생은 말 그대로 밖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변수를 나타내고 내생 변수는 그 모형 내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외생 변수는 맨 마지막 줄에 주어진 찾았습니까? 밖에서 주어진 그 뜻이야. 요 외생은 주어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9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위에 그림 있네. 어떤 외생 변수로 인해 가지고 내생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이제 모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리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 합격, 성적 올리는 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인 변수. 거기 인풋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건 이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자, 어느 학원에 어떤 선생님을 들을 것인가? 내가 학원 수업에 의존할지, 독학을 할지, 뭐 등등등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9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외생 변수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모형 외부 해석, 그러니까 외부, 주어진 외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부. 외부에서 모형으로 투입되는, 그래서 원인, 인풋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생 변수는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산출 결과, 아웃풋입니다. 아웃풋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형 중에 하나가 바로 수요 공급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피자 가격과 피자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자, 수요 공급 모형이야. Q가 피자의 거래량인데 D, 디맨드, 수요량이라 할게요. 판매량이라 봅시다. 자, 피자의 판매량이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하면
수요니까 D 해서 우리가 디맨드라고 쓴 거야. 자, 디맨드, 수요 이런 개념들은 우리 알고 계시죠? 자, 거기 보니까 피자의 가격과 Y는 소득이야. 이거에 영향을 받겠지. 자, 그래서 피자의 수요량은 피자의 가격과 피자의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자, 가격이 올라가면 피자의 소비량은 어떻게 줄어들겠지? 왜?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소득이 증가하면 뭐 정상제라고 했을 때 피자의 소비량이 증가하겠지? 그럼 플러스 관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D 안에, 가로 안에 거기 보시면 이게 나타나는 게 변수들이 피자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 팩터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피자 가게에 공급되는 피자의 생산, 공급량 볼게요. 그거는 QS라고 할게. 공급이니까 S,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거기 보시면 피자 가격이 영향을 미치겠죠. P. 그 외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거기 치즈, 토마토, 밀가루, 안초비와 같은 재료 가격입니다. PM이라고 했어. 자, 이거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피자의 생산 공급량 가격에 왜 플러스 관계겠죠? 얘는 뭐 뭔가 재료비 관련된 게 올라가면 피자 생산 공급량은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간단한 수요 공급 모형에서 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피자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일치했을 때 이때가 이제 균형 거래량이 되고 이 균형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같아지는 가운데 두 개 연결고리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뭐가 연결고리예요? 예, 요거지. P가 있잖아, P. 여기 있지, P.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쓸 수 있어. 얘가 같아지는 거 해서 Q 이렇게 하나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균형에선 같아지니까 얘랑 얘가 오케이 같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수요 공급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0페이지. 수요 곡선 얘기할 때는 지금 가격이 관심사잖아. 그러면 여기 관심 없는 것들 안 변한다는 게 아니라 얘는 관심사가 지금 현재 아니야. 소득이 변해도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얘는 고정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어졌다 나머지들은. 자, 그래서 제거한다고 하는 게 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관심 대상에서 빼버리고 가격이 변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형태가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고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요거 그냥 지우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하시죠. 자, 거기 한번 보시면 위에 그림 있죠? 피자 가격 직접 이렇게 한번 써보죠. 피자량, 가격 이렇게 있고 공급, 수요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뭐 이거는 간단한 경제 원론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볼게요. 피자 모형에서 두 개의 외생 변수와 두 개의 내생 변수가 존재한다. 외생 변수는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득과 재료의 가격이고 여기 다시 한번 볼게. Q 공급량에서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게 P와 재료 가격. 그 다음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는 P와 소득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이 모형이 이렇게 있잖아. 그 식이 있는데 이 모형에서 우리가 P가 서로 연결돼 있잖아. 가격이 링크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이 균형에서는 이게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균형식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여기 보시면 하나 더 쓸까요? 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쉬울래나? 아무튼 이렇게 QD 이 균형식이 하나 또 있는 거야. 수요 함수식, 공급 함수식, 균형식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서 얘가 이제 또 역할 되는 거지. 얘랑 누가 친구야? 여기 연결고리가 있고요. 얘 가시죠? 그래서 얘도 또 연결고리가 있어.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얘는 이렇게 연결되고 균형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럼 어떻게 보면 식이 세 개지. 그래서 Q와 P가 내생 변수가 되는 것이고 얘네 둘의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가 없는 건 밖에서 주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와 얘가 바로 모형 밖에서 주어진다 해서 외생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줄 볼게요. 다른 모형에서처럼 피자 시장의 모형도 복잡한 현실을 계속 얘기하지만 단순화 시킨다라는. 그러니까 수요 공급 곡선이 단순한데 굉장히 현실 설명력이 있기 때문에 파워풀한 것이죠. Simple is beautiful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피자 가격만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맨 마지막 줄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모든 피자 가게가 상이한 장소에 위치한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화시킨 거지. 아시다시피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어떤 피자 가게 근처에 거주하는 고객의 경우 해당 피자 가게는 다른 피자 가게들보다 가깝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피자 주문이요 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배달이 빨리 오는가. 그래서 피자 가게의 위치, 이게 이제 소비자랑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줄. 결과적으로 피자 가게들은 자신들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 그러니까 우리 알다시피 완전 경쟁 시장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이 위치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가격 설정 능력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보유 가능.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이한 피자 가게는 그래서 상이한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이건 하나의 가격만 존재하는 거. 그거 우리가 뭐라 그래? 일물일가의 법칙이잖아. 그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화 요 가정은 우리가 하나의 물건에는 피자가 하나 있으면 하나의 가격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 현실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다음 단락 보시면 아니 너무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 현실과 괴리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현실이 결여된 모형이 된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결여된 모형을 평가하는 거. 자, 그러면 단순화된 피자의 수요 공급 곡선 무시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우리가 이 모형을 사용하는 목적이 뭔가? 맨 마지막 줄에 있죠. 목적. 현실을 너무 복잡하게 가까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현실의 어떤 실사를 정확히 보려고 거울 같은 거를 너무 피사체에 가까이 되면 또 안 보인단 말이야. 우리 보는 것도 눈을 너무 가까이 되면 이게 보입니까 또? 잘 보인다고요? 잘 안 보이잖아.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적당한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랑 비슷한 거야.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만약에 치즈 가격의 변화가 피자의 평균 가격, 판매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다라고 하면 다양한 피자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 피자 시장의 단순화 모형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목적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 볼게요. 피자 가게가 10개 있는 도시의 피자 가격이 2개 있는 도시보다 낮은 이유를 설명한다고 하면 아니 어떤 도시가 있어. 도시 사이즈가 똑같아. 이 위치 얘기하는 거야. 사이즈가 똑같은데 자 현실에서 두 도시가 있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할게. 여기는 피자 가게가 10개가 있어. 그러면 위치가 소비자가 구입하기에 가까운 거잖아. 근데 어디는 2개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자체가 결정되는 게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할 때는 단순한 모형 가지고 설명하긴 좀 그렇고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맨 마지막 줄 치즈 가격의 변화가 치즈 피자에 여기 만드는 비용이죠. 치즈 가격의 변화가 자 전체적인 평균적인 그런 표현을 썼어요. 평균적으로 네 피자의 생산량과 피자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 분석할 때는 단순 모형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순화된 가설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형이 심플할수록 분석하기는 좋은데 현실 설명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충관계가 발생하는 것이죠. 너무 복잡하게 되면은 현실은 잘 설명할 수 있지만 복잡하니까 이해하는데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다 잘 조율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학 모형의 아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양한 모형의 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모형을 이렇게 한다는 거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다양한 제목을 보시면 모형의 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거시경제학자들은 경제의 다양한 면을 연구한대요. 저축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그렇지. 저축을 할까 말까, 저축을 많이 하는 국가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 요거 인풋, 아웃풋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노동조합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여기 다 인풋이야. 노동조합이 활성화됐어. 왕성하게. 이게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것도 관심사가 될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요게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요게 이제 관심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무역 정책을 우리가 실시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정부의 무역 정책을 실시했더니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역 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얘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학의 관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똑같은 방법, 인풋, 아웃풋 그 관계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경제학자들은 모든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모형을 사용합니다. 모형을 사용하는데,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단 하나의 모형이 모든 물음에 답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재미난 표현이 있네요. 목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목수가 가구를 만들거나 뭘 만들 때요, 각 공정마다 상이한 도구를 사용하듯이 경제학자들도요, 우리가 보려는 어떤 관심 변수가 뭔가에 따라서 다양한 모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일하고 완전한 모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또 다양한 모형이 있고, 그 다양한 모형을 상이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또 설명이 좀 더 잘 되는 모형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모형이 많어, 정신없네. 상황이 그렇게 다채롭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수가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엄청 복잡할수록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정도. 그래서 거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의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근데 그 모형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각각의 특성이 있는 용구인 스위스제 군용칼과 같다. 필요에 따라서 착착착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책은 다음 단락 보시면 각각의 의문점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서로 다른 가정을 하는 많은 모형을 제시할 겁니다. 이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현실이 복잡하니까 우리가 모형을 만들려면 다양한 가정을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정을 두게 돼. 가정의 학문이라 해. 어떤 사람들은 뭐 비판해. 야, 경제학에서 맨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가정의 학문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아니야. 지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 목수가 지금 내가 톱을 써야 될지 망치를 써야 될지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가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제학이 현실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모형을 사용해서 분석하는데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고, 그때그때 어떤 모형을 쓰는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야.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각 모형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에 잘 적합한가? 예, 그거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다양한 모형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거시경제학에서는요,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가격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옆에 제목을 보면 신축성 대 비신축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가격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프라이스 가격일 수도 있고 임금일 수도 있고 이자율일 수도 있고 뭐 환율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격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말 그대로 신축적으로 잘 조정되는가? 아니면 이게 좀 시간이 걸려? 그렇잖아. 우리 뭔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가격이 즉각 반응하는가? 아니면 서서히 반응하는가? 아니면 서서히 반응하지 않고 아예 경직적인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모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신축적인 게 약간 고전학파 모형, 비신축적인 게 케인작파 모형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재화 용역의 가격이 수요 공급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정된다. 이 가격 변수가 보이지 않는 손이 신속하게 조정이 된다. 이렇게 상정하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학자들이 신속하게 조정된다는 것은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어떤 균형 상태에 도달하고 균형 상태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된다는 거 그렇게 가정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모형을 뭐라 그러냐면 균형 상태를 언제나 주로 상정하고 분석하는 모형. 거기 굵은 고딕으로 나와 있죠. 시장이 청산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마켓이 클리어링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이게 시장 청산 가격, 균형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자 시장 모형의 핵심 가격이 된대요. 자, 그러나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제출 보시면 지속적인 시장 청산 과정은 완벽하게 현실적인 건 아니다. 이거 이론상 좋긴 한데 지속적으로 매 시간 가격이 조정되면서 매번 이렇게 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비신축적인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고딕체로 나온 게 지속적인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13페이지가 볼게요. 자, 가격은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즉각 신속하게 조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있네요. 현실상 이렇게 약간 요건 그러니까 이론상에 가까운 거야. 이론상. 자, 노동계약에 따른 임금을 3년 동안 고정시키는 경우 왜 신축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3년간 명목임금을 고정시키는 거야. 이거 가격이죠. 그래서 명목임금을 거기 있는 것처럼 3년간 고정시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경제 상황이 호황, 불황 바뀌어가지고 뭔가 임금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저기 계약서상에서 3년 동안 안 바꾸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조정을 할 수 없는 거죠. 또 거기 보시면 생산품 가격도 그래서 상당 기간 계속 유지가 되고요. 잡지사는 또 신문 판매대 가격을 3, 4년에 한 번씩 바꿀 정도로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청산 모형은 거기에 플렉서블이라고 신축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스티키라는 표현을 써요. 비신축적, 경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티키하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얼마나 가격이 신속하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위에 게 좀 더 모형이 좀 타당할 수 있고 우리 고전학파 모형이라 하죠. 밑에 게 케인작파 모형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가격의 비신축성이 항상 얘가 우월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다르게 나와 있듯이 가격은 영원히 고정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시장 청산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서서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시장 청산되는 균형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지금 가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조정이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서서히 접근해가는 여기 서서히 균형 상태로 거기 보시면 접근해 가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축성의 가정이라는 게 거기 10년 간격으로 관찰되는 실질 GDP의 성장 같은 요거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요거는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적인 문제 뭐가 있을까? 경기 변동.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장기적인 경제 성장, 죄송해요. 경제 성장과 같은 것은 이렇게 좀 균형 상태에서 이렇게 막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다음 달러
해마다 실질 GDP 실업 변동 같은 단기적인 찾았습니까? 이 서서히,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은 단기적인.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의 관심사는 뭡니까 하면 경기 변동. 단기적인 경기 변동과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거시경제의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가격 변수의 신축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관심사가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제목을 보세요. 거시경제학에서 있어서 미시경제학의 역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미시가 따로 있고요. 거시는 어떤 철학, 세계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사실 거시라는 건 미시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개별 경제 주체들의 미시적인 행동의 총체적인 합이잖아. 물론 1+1이 2가 아니기 때문에 거시가 또 다른 분석 방법으로 우리가 자리 잡긴 하겠지만 미시도 이렇게 미시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거시경제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 미시경제학은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가계 및 기업의 결정 과정과 이런 의사결정이 시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상호작용되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게 미시적인 분석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미시 할 때는 이제 어떤 단어가 들어오냐면 개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개별 경제 주체들의 뭐 가계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개별 경제 주체들의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화 행동을 살펴봐요. 그러니까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죠. 그리고 이제 가계와 기업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주어진 제약하에서 최적화 선택을 하고 둘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니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최적화의 원칙, 또 상호작용, 거기 효용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가계는 효용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윤 극대화, 그런 설명이 거기 나와 있죠. 자, 다음 단락 볼게요. 미시경제적 결정이 경제 모형의 기초를 이루지만 각 가계와 기업의 최적화 행동이 많은 경우에 명시적이기보다는 묵시적인 모형의 형태로 반영되고요. 피자 모형에서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많은 피자를 구매할 것인가 가격을 보고요. 피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피자를 생산할 것인가 그게 다 이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 뭐 피자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생산해봤자 뭐 이윤에 별로 많이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아니 인건비랑 비용은 비슷한데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윤, 마진이 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윤 극대화에 부합하지 않은 거니까 피자 생산 대신 딴 걸로 업종을 바꿔야겠다. 요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5페이지. 거시경제 모형은 가계 기업의 최적화 행태에 반드시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미시에서는 최적화 행동을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거시에서는 반드시 최적화 행동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진 않고요. 근데 그런 최적화 행동이 당연히 좀 반영이 돼 있긴 하지. 근데 거기서는 묵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묵시적으로 반영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14페이지에 많은 거시경제학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보면은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수상 연설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재미난 얘기도 하고 자기가 왜 경제학을 시작했는지 언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런 모형, 어떤 대표적인 모형이 있어서 노벨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모형을, 아이디어를 이렇게 연구하게 됐는지, 모형을 만들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 합니다. 거기 보면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학을 선택했고 어떻게 거시경제학을 관심을 갖게 됐나 그런 얘기들 몇 개 있어서 여기 맨큐 책에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뭐 자세한 얘기는 거기 노벨상 위원회 그 홈페이지 가보시거나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보시면 뭐 재미난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분이 밀턴 프리드만 교수인데요. 1976년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카고 대학의 뭐 대부라고 볼 수 있겠죠. 통화주의 학파의 대가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나는 1932년 대학을 졸업했는데 당시 미국은 가장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를, 경제 불황을, 야, 이거 중요한 문제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좀 이거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처럼 경제학이 보여서 나 공부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아주 전형적인 그냥 말씀을 하셨네. 다음, 제임스 토빈. 81년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자, 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전공에 관심을 가졌대요. 하나는 경제 이론이 수학이나 체스와 같이, 오, 이분은 대단하시네. 수학도 재밌어 하고요. 체스 이런 게 재밌었대. 이거랑 비슷하다. 그리고 현실 설명력도 있고 해서 나는 경제학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또 다른 하나는 역시 대공황.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어떤 대공황이라는 아니면 그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프랑코 모딜리아니는 1985년 노벨상 수상자인데요. 아버지가 의사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 이게 뭐 겁을 내시는 것 같은데 의사가 되라 이렇게 했지. 근데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 오른쪽에 의과대학에 가기 위해서 창구로 등록하려고 했고 눈 감고 피 생각했는데 이거 피 무서워 이렇게 피를 되게 두려워했군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입학하지 않았고 그 다음 되게 재미납니다. 무역협회 어디에 취업해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어로 된 논문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해달라는 번역을 이제 하게 됐는데 번역하는 가운데 보니까 독일어로 쓴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얘기했나 보죠. 거기 무역협회니까 재밌네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피 대신 경제학 이렇게 해서 모딜리아니 교수는 경제학을 전공했대요. 로버트 솔로우 교수는요 87년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할 쯤 군대를 다녀오셨네요. 복학을 했어. 복학생이 됐어. 자, 보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경제학 학부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등록했대. 아무 생각이 없었대네요. 서둘러 빨리 졸업을 해야 되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일 기간의 효용을 무한히 할인해서 그 총합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자신의 행동을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분명히 느낌은 있는데 그걸 증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람? 그래서 복학을 했는데 막 억지로 떠벌리면서 뭔가 졸업하려고 선택 과목을 막 전공 과목을 막 아니면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행동을 보니까 분명히 최적화 행동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좀 이걸 좀 뭔가 수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아무튼 대단하시네요. 자, 루카스 교수입니다. 1995년 노벨상을 수상하셨는데 공립학교에서 과학이란 교과목은 다른 사람들이 오래전 발견해 놓은 사실들을 그런가요? 아무튼 과학을 보니까 야 이거 뉴턴부터 옛날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거 아니야. 근데 또 이게 또 옛날에 발견된 건데 체계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그냥 나열이래. 과학은 야, 이거 체계도 없고 그런가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체계도 없고 나열이다. 재미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과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지만 흥미가 없었대. 흥미가 있는 거는 거기 보니까 고찰해보고 싶었던 것은 정치와 사회 문제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야, 근데 경제학을 하면 되는 건가? 아무튼 뭐 그런가 보죠. 경제학이 이걸 다 담고 있었나 봐요. 자, 에콜로프 교수는요 2001년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예일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분은 야 나는 역사가 재밌었어. 그쵸? 그리고 경제학도 재밌었어. 그래서 둘 중에 뭐 할까 고민이래. 그래서 글쎄 논문은 약간 미시적으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경제학을 하면서 경제 사회에 좀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아니면 역사를 했으면 약간 그 중에서 경제와 관련한 역사에 관심을 가졌을 거다.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옐런 그 연준 의장이 같이 결혼을 했죠. 그래가지고 노벨상 받은 분보다 부인이 더 유명한 걸로 아내가 더 유명한 걸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는요 2006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대부분 미국인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그러는 것처럼 나 역시 전공을 결정하지 않고 오 그렇지 야 나 대학 입학할 때 전공 결정 안 했어 뭐 할까 성적 맞춰서 그냥 막 갔나 봐요. 자 장래 직업 생각도 없대요. 그 전공 직업 뭐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게 뭐 노벨상 받으신 분들도 뭔가 탁월한 뭐 그게 아니라 탁월하긴 하지. 근데 뭐 어떻게 살다가 얼떨결에 경작을 선택했고 그랬나 봐요. 거기 보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게 돈이 요즘 세대도 돈이 중요하죠. 돈 문제 해결하려고 경쟁에 뛰어들었대. 그 경쟁에 뛰어들면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1학년 때 플라톤, 휴մ, 제임스의 깊은 감명을 받았고 부친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네요. 경작을 강력히 권유하셔서 아빠가 하라고 그래서 했네. 그래서 뭐가 좋을까요? 했더니 거기 보니까 아빠가 2학년 때 경작을 막 들으라고 했나 봐.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철학을 왜냐면 거기 플라톤, 휴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신문에 소개된 기사를 읽고 분석할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막상 뭐 철학은 좀 약간 형이상학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돈 경쟁 관심이 있었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경작을 전공하니까 해석이 잘 된다는 거야. 해석 곧 거기에 희열 해석 가능해 희열을 느끼게 됐네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계기가 있어야지 하는 거죠. 자, 크리스토퍼 심스 교수는 2011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마크 아저씨가 마크 아저씨 또 어떤 아저씨가 옆집에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경작을 공부하라고 여기 있는 그 펠프스 교수는 아빠가 자꾸 경작하라고 그랬고 이 사람은 아빠가 뭐 의사하라고 했는데 피가 무서워서 뭐 이 팔자대로 하는 건가? 아무튼 마크 아저씨가 경작을 공부하래. 아저씨가 대단하세요.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데 폰 노이만 모르겐스테른이 게임 이론을 사줬대. 아무튼 재밌습니다. 경작에서 첫 번째 과목을 수강했더니 재밌나 봐. 그러면서 마크 아저씨랑 또 논쟁을 벌였나 봐. 마크 아저씨가 전공이 경작이었나? 아무튼 마크 아저씨와 논쟁을 벌였는데 이게 되게 재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은 통화주의의 입장을 견지했는데 저 프리드만이 세운 근데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정도로 빈틈없는 주장을 하는지 이건 잘 모르겠다. 공부를 제대로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로버트 실러 교수는요. 거기 보니까 또 형한테 영향을 받았네. 형이 또 존입니다. 휴일에 집에 왔는데 또 경작 이제 지금은 이제 맨큐의 경작이 또 유명한데 그 전에는 사무엘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제 쓴 책이 완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폴 사무엘슨 교수가 경작책을 쓴 걸 가져왔대. 형이 휴일에 방학인가 보지? 아무튼 형이 또 그 책을 들고 왔길래 망정이지. 그 휴일 동안 이 책의 대부분을 그럭저럭 읽었고 신기하네. 형이 경제원론 책을 가져왔는데 그걸 읽어? 요즘 같으면 저 같으면 유튜브 볼 텐데. 아무튼 그 책의 대부분을 또 그럭저럭 읽었더니 흥미가 생겼다. 경제학 책을 가져왔는데 또 왜 읽었을까? 읽어보니까 흥미가 생겼다. 뭐 대단하시네요. 자, 사무엘 교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경작이 정말로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대. 또 경제 모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경작을 전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다들 대단하시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작이 어떻게 이분들은 경작에 뛰어들게 되었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모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것 좀 잘 체크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잠깐 몇 가지만 보시죠. 경제 모형, 신차 공급, 수요 공급 뭐 해가지고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이제 피자로 돼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자동차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형을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수요, 공급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이거 우리 뭐 원론에서 하는 거죠.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가격과 자동차 대수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가격과 또 자동차 대수에 대한 생산 공급과 관련된 것은 다른 요인을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우상향한다라는 거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부분에서 균형 수량, 균형 가격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경제 원론에 대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어떤 모형과 또 단순화 그리고 균형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거시경제학이 어떤 걸 다루는 건지 이 책에 대한 간단한 목차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